네 이놈! 애비 어미가 듬졌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야지. 어디서 감히 밥을 축 내려 드느냐? 저기 저 풀 한 폭이 안 나는 몹쓸 돌산이나 파먹고 살거라! 숙부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여름 가마솥 더위에 물 한 모금 없는 돌밭으로 쫓겨나면 저는 하루도 못 넘기고 말라 죽고 맙니다요. 한여름 떼약볕 속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조카의 전 재산을 빼앗은 후 거적대기 하나 없이 사지로 내몰았던 악독한 숙부. 말라 죽을 줄만 알았던 조카는 그 척박한 돌밭에서 상상도 못한 기적을 마주하며 단숨에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반면 조카의 피눈물을 짜내어 떵떵거리려던 숙부 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뼈저린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과연 자갈밭 아래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비밀과 탐욕의 눈먼 숙부를 완벽하게 파멸시킨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가슴 따뜻하고 속 시원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여울마님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다 완벽하게 쫄딱 망해버린 악독한 숙부와 비단결 심성으로 하늘의 복을 받은 윤복도령의 통쾌한 사이다 야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에 큰 힘을 실어주는 하이프 버튼까지 꾹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어느 곳에서 여울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오늘 윤복이가 받은 커다란 기운과 복이 고스란히 닿도록 정성껏 빌어드리겠습니다. 제1막 빼앗긴 유산과 떼약볕 아래의 맹세. 조선시대 경상도 상주 땅, 굽이치는 낙동강 물줄기가 비옥한 들판을 감싸하는 조용한 마을에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해 기름진 문전옥답과 번듯한 기와집을 일구어냈지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외아들 윤복이를 티 없이 맑고 총명한 15살 청년으로 키워냈습니다. 허나 하늘의 시샘이었을까요? 장마가 끝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마을을 짓누르던 삼복더위 한가운데 지독한 연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어질고 착했던 윤복이의 부모님은 며칠 간격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무덤가 흙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에 평소 동생네의 알토란 같은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숙부는 상을 치르느라 넋이 나간 15 어린 조카를 위로하기는커녕 장정들을 이끌고 민가로 들이닥쳤습니다. 허락도 없이 시원한 대청마루 중앙을 꿰차고 앉은 숙부가 부채질을 탁탁하며 비열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린 놈이 부모를 잡아먹다니 집안 꼴이 아주 흉흉하게 되었구나. 네 아비가 생전에 나에게 진 빚이 산더미다. 이 기와집과 저기 저 기름진 논밭은 숙부가 빚 대신 가져갈 테니 넌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놀란 어린 윤복이가 뜨겁게 달아오른 마당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굵은 땀방울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숙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은 남에게 쌀 한 톨 빚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더구나 저더러 당장 어디에 고란 말씀이십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숙부에게 어린 조카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숙부가 코웃음을 치며 매몰차게 호통을 쳤습니다. 오냐, 내가 그래도 명색이 네 숙부인데 핏줄의 정을 생각해서 아주 내쫓지는 않으마. 저기 저 마을 외곽 사비탈에 있는 자가밭 알지? 그늘 한정없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 버려진 돌산 말이다. 그 척박한 땅덩어리는 니놈에게 줄 테니 거기서 떼약볕에 말라 죽든 굶어 죽든 니 알아서 하거라.
여봐라, 뭐 어떠라느냐. 당장 이놈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숯불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사내들이 달려들어 윤복이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얇은 삼배옷 하나만 걸친 채 숨이 턱턱 막히는 떼역볕 아래 차가운 대문 밖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윤복이.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는 집문서를 손에 쥔 숙부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만이 기분 나쁘게 흘러나왔습니다. 살이 익을 듯한 뜨거운 열기가 어린 소년의 온몸을 짓눌렀지만 윤복이는 흑투성이가 된 무릎을 짚고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굳게 닫힌 대문을 원망스레 노려보던 윤복이가 흐르는 땀과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굳은 결의에 차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르저 윤복이는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숙부님이 던져주신 저 척박한 돌밭에 제 피와 땀을 쏟아 기필코 기름진 옥토로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저 탐욕스러운 숙부 앞에서 반드시 보란듯이 살아남아 이 원통함을 갖겠습니다. 15 어린 소년의 뼈에 사무친 맹세가 매미 울음소리 가득한 툭푹 찌는 여름 허공 속으로 뜨겁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제2막 척박한 돌밭에서의 늙은 거린과의 만남.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더위가 연일 상주 땅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 산비탈에 자리한 벌어진 돌산은 그늘 한 점 없이 떼엇밭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훅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윤복이는 제 몸통만한 발부터 자잘한 자갈까지 맨손으로 파내고 나르기를 며칠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괭이질을 하는 윤복이의 손바닥은 다 까져 피가 배어나왔고 하나뿐인 얇은 삼배옷은 땀과 흙 범벅이 되어 소금꽃이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척박한 땅에서 대체 뭘 하겠다고 저리 미련을 떠는지 몰라 하며 혀를 찼지만 소년은 악물고 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윤복이가 유일하게 그늘이 지는 커다란 바위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아침나절 아랫마을 아주머니가 불쌍하다며 적선해준 참 보리밥 항이와 쉰내나는 짠지를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비탈길 아래에서 남녀한 행색의 늙은 거린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오더니 이내 픽 하고 흙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으려던 밥주먹을 내려놓고 황급히 노인에게 달려간 윤복이가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이런 떼약볕에 쓰러지시면 큰일 납니다. 바짝 마른 입술을 덜덜 떨며 늙은 거린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물 한 모금만. 며칠을 꼬박 굶었더니 눈앞이 캄캄하구나. 뼈만 남은 노인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은 윤복이의 눈빛이 몹시 흔들렸습니다. 사실 윤복이 자신도 어제부터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해 배가 등가죽에 들러붙을 지경이었지요. 저 참 보리밥 한 덩이를 내어주고 나며 윤복이는 또 산비탈에 맹물로 굶주린 배를 채운 채 이 고된 돌밭을 일궈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심성 고운 윤복이의 뇌리에는 생전 아버지가 늘 하시던 다정한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헐벗고 굶주린 자를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단다. 결심을 굳힌 윤복이가 지체 없이 달려가 아껴두었던 시원한 냉수 한 사발과 귀한 참 보리밥 덩이를 가져와 늙은 거린에게 내밀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이 물부터 축이시고 밥을 주십시오. 차린 건 없지만 허기는 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은 대답할 새도 없이 허겁지겁 물을 들이켜고는 체면도 잊은 채 참 보리밥을 개 눈 감추듯 삼켰습니다. 밥 한 덩이로 간신히 기력을 회복한 노인이 헝클어진 뱃발 너머로 형형하고 맑은 눈빛을 번뜩이며 윤복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흙투성이가 된 앙상한 손으로 윤복이의 피 맺힌 거친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습니다.
너도 아직 어린 핏덩이인데 낯빛이 이리 허기져 보이거늘 어찌 하나밖에 없는 네 귀한 끼니를 생명부지의 늙은 거린에게 내어준단 말이냐. 그 말에 윤복이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해사하고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야 젊고 튼튼하니 맹물 한 사발 더 마시고 땀 한 번 쫙 빼면 그만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밥 굽는 어르신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라 가르치셨거든요. 어린 소년의 대답에 노인의 맑은 눈동자에는 묘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털고 일어난 노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무겁고도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더니 이 척박하고 메마른 돌밭에 이리도 곱고 빛나는 심성이 숨어 있었구나. 어린은이나 오늘 네가 내어준 이 보리밥 방덩이의 은혜는 머지않아 이 땅이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 늙은이 말을 명심하거라. 호련히 뒤돌아서는 노인의 발걸음은 처음에 비틀거리던 걸음과는 달리 마치 축지법이라도 쓰듯 바람처럼 가볍고 날랬습니다. 윤복이는 그저 밥을 드시니 기력이 돌아오셨나 보다 하고 순박하게 여기고는 텅 빈 밥그릇을 챙겨들고 다시 떼약볕 아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괭이를 움켜쥔 15 소년의 등 뒤로 찌르르 매미 소리가 곧 닥쳐올 거대한 기적을 예고하듯 세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3막 바위 밑의 발견과 약방 의원의 경악. 늙은 거린이 신비로운 말을 남기고 호련히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상주 땅에 숨막히는 가마솥 더위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뙤약볕이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는 한낮, 윤복이는 밭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콱 박혀있는 거대한 바위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삼배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윤복이는 참나무 지렛대를 바위 밑에 쑤셔 넣으며 온몸의 체중을 실었습니다. 윤복이가 핏대선 목소리로 처절하게 기합을 내질렀습니다. 으아! 제발 좀 비켜라! 아버님, 어머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우두둑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꿈쩍 않던 바위가 서서히 들리더니 이내 산비탈 아래로 콰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윤복이의 코끝으로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진하고 향긋한 약초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구덩이 안쪽은 주변의 메마른 돌밭과 달리 물기를 머금은 기름진 검푸른 흙으로 가득했습니다. 윤복이가 떨리는 맨손으로 조심조심 흙을 걷어내자 마침내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팔뚝만한 거대한 약초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그 뿌리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수십 개의 뿌리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약초에 대해 잘 알 리 없는 윤복이는 그저 향이 유난히 깊은 큼직한 도라지나 산약초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윤복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주 굵고 신기하게 생긴 약초로구나. 이걸 읍내 약방에 가져가면 쌀 몇 대라도 바꿔서 당장의 허기를 면할 수 있겠어. 윤복이는 신비로운 뿌리들을 거친 배옷에 소중히 쌓아안고 산을 내려가 상주 읍내에서 가장 크기로 소문난 약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약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생 약초를 만져온 백발이 무성한 늙은 의원이 안경 너머로 윤복이를 슬쩍 건너다 보았습니다. 윤복이가 약초 보따리를 약방 탁자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얌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원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제가 돌밭을 일구다 이상하게 생기고 향이 좋은 뿌리들을 캤는데 혹시 이 약초와 쌀 몇 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혀를 쭈쭈 차며 무심한 표정으로 배 보따리를 스르륵 열어 제쳤습니다. 한데 약초의 자태가 드러나고 짙은 향기가 안방 가득 퍼지는 순간 의원의 두 눈이 찢어질 듯 크게 벌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약재 장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얼굴이 배지장처럼 질린 의원이 몸을 바르르 떨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어루만지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깊은 산속의 전기를 수백 년간 머금고 자란 전설 속의 천종산삼이 아니냐. 게다가 어미삼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한꺼번에 딸려 나오다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의원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윤복이의 두 어깨를 덥석 잡으며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대체 이 위대한 영약을 어디서 캤단 말이냐. 이것 한 뿌리만 해도 한양에 제일 가는 정승 판서가 가문의 전 재산을 털어도 못 살 귀한 보물이다. 네가 정녕 나라 최고의 거부가 되었구나. 정승 판서도 못 산다는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말에 윤복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윤복이의 뇌리에 며칠 전 하나뿐인 찬 보리밥 덩이를 내어주었던 늙은 거린의 예언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네가 내어준 보리밥 한 덩이의 은혜는 머지않아 이 땅이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의원의 경악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매미 울음소리 속에서 15 윤복이의 눈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감격이 섞인 굵은 눈물이 왈칵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제3막 거상이 된 조카 질투로 화병이 난 숙부. 상주 읍내 약방언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던 천종산삼 군락의 소문은 삽시간에 영남 땅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년간 산의 전기를 머금은 영약 중의 영약이었기에 한양의 내의원과 최고 상단들이 앞다투어 상주로 금은보화를 싸들고 내려왔지요. 윤복이는 캔 산삼 중 가장 작고 볼품없는 뿌리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팔아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떼앞볕 아래서 낡은 괭이질을 하던 깡마른 15소녀는 어느덧 훤칠하고 듬직한 18살의 청년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복이는 숙부가 쫓아냈던 그 마을 외곽의 척박한 돌산 아래를 싹 개간하여 상주 땅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99칸짜리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음에도 윤복이의 심성은 옛날 부모님과 살던 시절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전년도 농사마저 흉작이어서 마을 사람들의 식량이 뚝 떨어져 버린 어느 늦봄, 지독한 보릿고개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기와집 곳간문을 활짝 열어젖힌 윤복이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묵은 곡식은 떨어지고 햇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드신 줄 압니다. 제 곳간의 쌀을 모조리 풀어 이웃들과 나눌 터이니 부디 굶주리는 이 없이 이 쌀로 따뜻한 밥을 지어 든든히 드시옵소서. 커다란 쌀가마니를 등짐에 지고 나오던 동네 어르신이 굵은 주름이 팬 얼굴로 눈물을 훔치며 넙죽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윤복도령,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하늘이 내린 복덩이가 따로 없소이다. 윤복이의 따뜻한 선행은 바람을 타고 상주 십리밖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살아있는 생불이라 칭송했습니다. 반면 뺏은 동생네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탐욕스러운 숙부의 집안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심을 잃어 소장농들은 모두 도망가고 도박과 사치에 빠져 기름지던 전답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삼복더위 뙤약볕 아래 맨몸으로 내쫓았던 피덩이 조카가 나라 최고의 거부가 되어 매일같이 쌀을 푼다는 소식이 숙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숙부의 안방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방바닥을 이리저리 뒹굴며 배를 부여잡은 숙부가 시뻘겋게 핏발선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내 배야. 그 한여름 떼약볕에 말라 죽으라고 던져준 몹쓸 돌산에서 수백 년 묵은 천종산산 무더기가 나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땅이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땅이었단 말이다. 분통을 터뜨리며 가슴을 치던 숙부가 곁에 놓인 애꿎은 요강을 발로 걷어차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깟 핏덩이 놈이 99칸 기와집에 살며 동네방네 쌀을 퍼준다고? 으아! 그 산산 판도는 원래 다 내 것이어야 해. 배가 아파서 속이 뒤집혀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구나. 그날 이후 숙부는 말 그대로 지독한 화병에 걸려 앓아누웠습니다. 밥을 입에 밀어넣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밤마다 천장에 커다란 산산뿌리가 둥둥 떠다니는 환영에 시달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무더위 속에 거적대기 하나 안 주고 쫓아냈던 조카의 눈부신 성공은 탐욕에 찌든 숙부의 오장육부를 시커멓게 태워 들어가며 스스로를 파멸의 늪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5막 가짜도사의 등장과 탐욕의 덫. 조카의 눈부신 성공에 배가 아파 화병으로 앓아누운 숙부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죄다 불러 모아 탕약을 먹여보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든 화병에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며 숙부는 죽은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단결 같은 심성의 윤복이는 과거 돌산에서 캐두었던 가장 작고 볼품없는 산삼 한 뿌리를 정성껏 타려 숙부의 낡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삼복더위에 자신을 내쫓았던 철천지 원수였지만 혈육의 정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압친하는 요강 곁에 쓰러져 헐떡이는 숙부를 향해 윤복이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탕약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숙부님, 지난 원망은 모두 잊었습니다. 부디 이 산삼탕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옵소서. 수백 년 묵은 천종산삼의 짙은 향기에 홀린 듯 숙부는 체면도 있고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막혔던 기혈이 뚫리며 시커멓게 죽어가던 얼굴에 붉은 생기가 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만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죽다 살아난 숙부의 두 눈에는 참회의 눈물 대신 뱀처럼 번뜩이는 교활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복이가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완전히 기력을 회복한 숙부가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비열하게 웃어서 쳤습니다. 바보같이 착해 빠진 놈, 그 귀한 산삼을 내 입에 털어 넣어주다니. 하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 병도 말끔히 나았으니 이제 저 멍청한 조카놈의 99칸 기와집과 재산을 통째로 빼앗을 궁리를 해야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숙부가 흉악한 계획을 세우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묵직하고도 기품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눈처럼 새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화려한 비단도포를 입은 신성 같은 풍모의 직관 한 명이 부채를 살랑이며 서 있었습니다. 당 안으로 들어온 도사가 숙부의 관상과 다 쓰러져가는 집안꼴을 훑어보고는 혀를 쯧쯧하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카되는 자는 천종 산삼을 캐어 한 고을을 호령하는 거상이 되었는데 숙부 되시는 분의 재물은 이리도 꽉 막혀 있구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요.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도사의 말에 깜짝 놀란 숙부가 다급하게 도사 앞으로 바짝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니 도사 어르신, 그걸 어찌하셨습니까? 제가 저 조카놈의 재산을 몽땅 뺏어올 묘안이라도 있단 말씀이십니까? 도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이고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뺏을 필요도 없소이다. 실은 이 상주 땅 외곽에 조카가 일군 땅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짙은 황금맥이 솟구치는 천하의 명당이 숨겨져 있지요. 그 땅을 사서 묘자리를 쓰고 집을 지으면 조선 팔도의 재물이 모두
대감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조카보다 100배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숙부가 도사의 소매를 덥석 부여잡고 광기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명당이 대체 어디란 말이오? 당장 사겠소. 내 남은 전답을 모두 팔고 한양의 객주들에게 이자빚을 산더미처럼 끌어와서라도 당장 그 황금산을 사겠소이다. 도사는 겉으로는 만류하는 척하며 숙부의 애간장을 더욱 태웠고 결국 숙부는 눈에 뵈누는 것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갚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고리대금까지 끌어다 도사가 가리킨 그 땅을 덥서 사들이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베푼 조카의 등에 칼을 꽂으려던 숙부는 이제 자신이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될 것이라며 미친 사람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사는 빙긋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후련히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과연 숙부가 모든 것을 바쳐 사들인 그 황금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6막 탐욕에 눈멀어 파멸한 숙부와 하늘의 복을 받은 조카. 도사에게 받은 지도 한 장에 전 재산을 걸고 한양 객주들에게 엄청난 고리대금까지 끌어다 도사가 가리킨 땅을 덥석 사들인 숙부는 광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카 윤복이의 집보다 100배는 더 큰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어 윤복이 놈을 발 아래 꿀리겠다는 야무진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한데 집터를 닦기 위해 일꾼들을 동원해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곡괭이가 불어서 나갔습니다. 흙을 한꺼풀 벗겨내자 땅속은 기름진 흙 대신 시커멓고 기괴하게 생긴 안반 덩어리들과 물기가 뚝뚝 떠냄지는 음산한 진흙뿐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노련한 노비 한 명이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 도망치듯 뛰어나오며 숙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대감마님, 이 땅은 황금맥이 흐르는 명당이 아닙니다. 사방에 수맥이 뚫려 음기가 가득 차올라 조상묘를 쓰면 3대 안에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최악의 흉지 중의 흉지입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말에 숙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사가 말한 조선 팔도의 재물이 모두 발 아래 엎드릴 명당이 아니라 조상을 모시면 집안이 망하는 지옥의 땅이라니. 현실을 부정하며 땅바닥을 긁어대던 숙부가 하얗게 질린 입술로 파르르 떨며 허공을 향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그 신성 같던 도사가 나를 속였을 리가 없어. 명당이다. 여기는 조선 최고의 명당이란 말이다. 으아! 숙부가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칼을 뜯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하얀 비단 저고리를 차려입은 사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숙부에게 돈을 빌려준 한양 객주들의 사나운 무리였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땅바닥에 엎드러진 숙부를 거칠게 걷어차며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봐 강대감,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은커녕 웬 흉짓덩어리만 붙잡고 울부짖고 있나? 빚을 못 갚겠다면 법대로 해야지. 니놈의 남은 기와집과 입고 있는 비단옷까지 몽땅 차압하겠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숙부는 빚쟁이들에게 모든 재산을 뺏기고 걸치고 있던 비단 도포마저 발가벗겨진 채 속적 삼차림으로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전 재산에 빚까지 끌어다 흉지를 산 숙부는 연이은 악재로 완전히 쫄딱 망해 하루아침에 거리에나 앉은 비참한 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편 상주 고을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집 99칸 대저택에는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복이는 곳간에서 쌀을 퍼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돌아서던 길이었습니다. 기와집 대문 앞에 서 있는 손님을 발견한 윤복이가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니, 도사 어르신, 아니, 어르신. 그곳엔 눈처럼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자수장식이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신성 같은 풍모의 도사가 부채를 살랑이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원 모습이었지만 그 맑고 형형한 눈빛은 과거 떼약볕 아래서 윤복이에게 참 보리밥 한 덩이를 얻어먹었던 바로 그 늙은 거린과 판박이었습니다. 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청마루에 올라와 앉으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복도령 오랜만입니다. 그새 상주 고을뿐만 아니라 팔도에 소문난 거상이 되셨구려. 하지만 엄청난 부를 쌓았음에도 굶주리는 이웃을 먼저 돌보는 그 비단결 같은 심성은 여전하시니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윤복이는 말없이 도사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앉아 과거 떼약볕 아래서의 만남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그렁거렸습니다. 윤복이가 코끝이 붉어진 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찌 어르신을 잊겠습니까? 그날 어르신께서 남기신 예언대로 이 돌밭이 수천 배로 은혜를 갚아 천종산삼을 선물했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진짜 정체가 무엇이옵니까? 도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접어 탁 털어 보이고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척박한 돌산에서도 남을 돕고자 했던 도령의 그 작은 선의가 기적을 부른 것이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선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도사는 화려한 직원의 모습에서 순식간에 과거 낡은 거적대기를 걸친 늙은 거린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시 신성 같은 도사의 모습으로 안개처럼 스르륵 변하며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허공의 도사의 너털 웃음 소리와 함께 묵직한 여운이 감도는 목소리만 남았지요. 오늘 네가 내어준 그 보리밥 덩이의 은혜는 이 땅뿐만 아니라 내 평생을 두고 갚아주었노라. 탐욕의 눈먼 숙부는 스스로 파멸을 맞이했으니 너는 이제 마음 놓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땅에서 대대손손 복을 누리며 살거라. 탐욕의 눈이 멀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던 숙부는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아 평생 뼈저린 후회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척박한 돌밭에서도 이웃을 가엾게 여겼던 윤복도령의 거대한 기와집에는 가난한 이웃들의 따뜻해 웃음소리가 마르지 않았지요. 한여름 가마솥 더위 속 보리밥 한 덩이로 시작된 숭고한 기적과 통쾌한 인과응보의 이야기는 상주 고을을 넘어 팔도에 오래오래 전설로 남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자갈밭의 기적과 은혜 갚은 도사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모진 핍박 속에서도 이웃과 밥 한 덩이를 나누었던 윤복도령의 선한 마음이 결국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깊고 따뜻한 여운이 남습니다. 반면 탐욕의 눈이 멀어 제 발로 지옥을 사들인 숙부의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선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는 듯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님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울마님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는 하이프 버튼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우리 님들 한낮에는 뜨거운 떼약볕 꼭 피하시고 시원한 물 자주 챙겨 드시면서 무엇보다 건강을 제일로 살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맛깔나는 이야기를 품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다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